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11시까지 이제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법조팀 여도현 기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핵심 쟁점 5가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탄핵 소추 사유가 됐던 핵심 쟁점이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과정입니다. 이 5분 국무회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 89조는 계엄 선포와 그리고 해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의사정족수 11명이 다 채워졌던 10시 17분에 국무회의를 해서 5분 만에 마쳤습니다. 예. 두 번째 쟁점이 바로 포고령 1호의 위헌성입니다. 포고령 1호는 첫머리부터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법정에 나와서 이게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집행 의지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측이 실제로 그랬는지, 실제로 집행 가능성이 있었는지 묻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예. 세 번째 쟁점이 국회 봉쇄입니다. 국회 봉쇄는 당일에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당시 상황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법정에선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좀 네.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이날 재판관들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금 군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번째가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입니다. 국회가 아니라 가장 먼저 군이 투입된 곳이 바로 이 선관위 시설이었습니다. 선관위 시설 3곳에 군과 경찰이 투입이 됐는데 영장 없이 수색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도 뺏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법관 체포 지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이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예. 일단 이 5가지 쟁점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얼마나 또 중대한 파면에 이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교수님, 이 핵심 쟁점 5가지 중에 이제 포고령 1호라든지 국회 봉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의원회관 본청 사이 연결 통로를 고무호스로 계엄군이 막는다든지 또 기자를 계엄군이 케이블 타이로 묶는 영상이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지만 재판 당시 증언과는 좀 배치되는 언론 보도들인데 네. 평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국회 예. 활동을 방해했느냐의 그 쟁점과 관련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방송을 두고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그 방송을 보고 달려온 국민이라든지 혹은 국회 내에 있는 국회 직원분들이라든지 보좌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투입한 거다라고 했는데 예. 그 고무호수로 출입문을 막고 이 타일을 가지고 가고 기자를 폭행하고 그런 것들은 이미 다른 그러한 탄핵 심판정에서의 그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질서 유지 목적으로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추가적인 이러한 사실들은 저는 현재의 판단에는 별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5가지 쟁점 중에 그러면 가장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떤 쟁점입니까? 무엇보다도 명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77조의 1항, 3항, 4항을 다 위반했어요. 그거는 이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1항이 뭐냐면 아까 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12.3 계엄 선포의 적절성에서 물론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적법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이것도 쟁점이지만 77조 1항에서 계엄의 경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선포를 하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은 TV를 본 국민들도 다 알고 헌법재판관들도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망에 보면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행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예. 국회나 혹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무장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질서 유지의 목적만 아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은 77조 사망 위반인 거예요. 사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는데 네. 통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77조만 보더라도 1항, 3항, 4항을 다 위반했어요. 이건 예. 명백한 거예요. 이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있는 거고 따라서 중대성 판단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중대성에 있어서도 헌법 수호의지를 윤 대통령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용 결정인 날이라고 봅니다. 예. 두 번의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이 결과가 나왔고 이제 세 번째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도 여론에 또 많은 비판이나 상처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뢰도 같은 경우에도 3월 3주차에 60%였는데 공지 직전에는 46%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요구될 역할 같은 것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가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 이제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계속 해왔어요. 예. 사실 상당 기간 1위를 해왔는데 이번에 그게 지지도가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저도 봤는데요. 예. 그 이유는요. 헌재가 그 선고를 지체했기 때문에 네. 지체하기 전에는 그래도 신뢰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습니다. 지체했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이라도 헌재가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신뢰도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신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대 의견이 각하 의견으로라도 있으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분들께서는 이 반대 의견에 기대서 이런 반대 의견을 쓰신 영웅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헌재 인용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국론이 분열되고 예.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헌재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예.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